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웨비나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퓨처플레이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 팀의 김성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프라인 패널로 참석해주신 7분, 그리고 퓨처플레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각에 앞서서 퓨처플레이 유중희 대표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미리 영상으로 준비해주신 웰커밍 메시지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플레이 대표 류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퓨처플레이가 왜 이런 대기업 여러분, 또 중견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 여러분들과 이런 미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작은 스타트업 한두 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스타트업들이 훌륭한 문제들을 찾고 또 그 문제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은 스타트업 한둘이 힘을 모아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를 대기업, 중견기업, 또 유니콘 스타트업, 또 초기 스타트업들이 힘을 모아서 풀어야만 하는 그런 영역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야말로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기업,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들을 엮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중간자적 입장의 플레이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 스타트업의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하지만 기존의 대기업,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또 문제 해결의 스케일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웨비나들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쓰레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ESG라는 화두가 다양한 곳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ESG 중에 E를 상징하는 environmental한 문제들, 그 중에서도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기획팀과 다양한 퓨처 플레이어들이 참여하여 한 달에 걸쳐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조사를 하였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의 연구 결과도 공유를 하고,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스타트업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가, 또 이런 스타트업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토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퓨처플레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저희가 먼저 연구하고 조사하고 예측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저희만 알고 있거나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들과 이 고민을 같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고 새로운 시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저희 웨비나 시리즈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퓨처플레이는 10년 뒤 인류의 삶을 바꿀 스타트업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다는 미션을 가진 회사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기술이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인지 한 발 앞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하우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감지하는 능력, 남보다 한 발 앞서 기술, 시장, 산업에 대한 탐구와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퓨처플레이에서는 이를 위해서 스트레이티지 플래닝 팀을 내부에 두고 기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류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던져주는 동시에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키워드로 환경 그리고 쓰레기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탐구하였습니다. 스트레이티지 플래닝 팀의 리드이신 안지훈 팀장님께서 폐기물 처리 현황과 미래기회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퓨처플레이 전략기획팀 안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이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신 그 패널 분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투자와 그 관심이 기울어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문제는
항상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솔루션이 오늘 충분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저희가 리서치를 컨덕팅을 했고요. 저희 리서치는 일단 두 군데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시그널을 시장의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시그널에서 정말 진짜 프로블럼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시장에서의 존재하는 솔루션들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그널에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1년에 20억 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올해 숫자인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이 되면은 쓰레기가 28억 톤이 되고 내후년에 40억 톤이에요. 2년 만에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쓰레기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5가지의 운명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투기, 그리고 퇴비와 매립, 소각, 재활용. 보시다시피 재활용 비중 굉장히 작아요. 소각도 사실 11%라는 적은 숫자를 갖고 있죠. 단순 투기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단순 투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의 그 처리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 단순 투기가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법이라서 이행이 안 되고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전국에 저기 보이시는 빨간 점이랑 그리고 파란 점이 다 쓰레기 산이에요. 전국이 다 쓰레기 산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투기를 하는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는 충분한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매립을 했을 때 침출소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매립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이제 쓰레기 매립 지역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제 그 쓰레기를 수집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도록 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요즘에 이 매립 시설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매립 시설도 혐오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30년부터는 사실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면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 묻으려면 그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은 어떤가? 소각이 우리나라에서만 2조 시장입니다. 굉장히 그 이미 국내 PE들이나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은 이쪽에 충분한 투자를 이미 이행하고 이쪽에 선진적으로 먼저 이쪽에서 기회를 이제 포착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소각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소각으로 인한 이런 유해가스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냥 배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런 대형 기업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고요. 사실 재활용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전체 재활용 중에서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내보내는 것들 중에서 몇 프로나 정말 재활용이 될까? 여기서 보이는 숫자가 40%입니다. 그런데 이 40%도 사실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도 허수가 껴 있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쓰레기가 우리가 모은 플라스틱 병들이 수출이 되면은 그것도 그냥 재활용을 칩니다. 그런데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2030년부터는 쓰레기를 중국과 이제 동남아에서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이 벌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굉장히 패닉 상태죠. 쓰레기 중에서 사실 재활용 가장 어렵고 그리고 재활용의 가장 큰 문제로서 지적되는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500년 동안 썩지 않고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거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 사실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플라스틱입니다. 신발도 플라스틱이에요. 이것들은 갖다 묻으면 썩질 않아요. 그래서
매립을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요소인데, 이게 사실 지금 정유 회사들이 플라스틱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비화나 이런 쪽은 사실 일반적으로 유기물 처리에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굉장히 큰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사실 현실적인 접근은, 가장 눈앞에 있는 접근은 사실 소각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어떻게 잘 태우느냐, 그리고 쓰레기를 그 태운 쓰레기 잔재들이 한 80%의 이제 볼륨으로 적어진다고 하는데, 소각한 이후에 그 쓰레기를 어떻게 제대로 매립하느냐가 사실 가장 큰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40%씩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쓰레기량을 소각과 매립만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감량부터 선별 수거, 우리가 제대로 버리고 그거를 재활용하고 맨 마지막에는 굉장히 소량만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립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원천 감량, 일단 쓰레기부터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 수입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쓰레기 처리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신 리코 같은 이런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제대로 배출을 하고 제대로 선별해서 처리를 하는지를 인증해 주시는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쓰레기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어디에 존재할까라는 걸 저희 팀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여요. 상단에는 원천 감량부터 처리까지 이 쓰레기의 파이프라인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로보틱스적인 접근, 그리고 바이올로지컬한 접근, 그리고 피지오 케미컬한 접근,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저희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 생분해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케미컬 리사이클링, 바이올로지컬 웨이스트 트리트먼트, 그리고 웨이스트 에너지, 이 네 개의 분야가 앞으로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는 스타트업들을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 2년을 지켜봤고요. 그랬을 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 쪽에서는 한 1조 달러, 아니다,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근 2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웨스트 에너지 쪽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성장률은 그 이전 2년과 비교해 봤을 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400% 이상이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술 요소들은 대략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슬라이드를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발표 시간이 20분이라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생분해 플라스틱.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묻으면 썩는다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난분해 아니면 광분해 플라스틱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분해라는 거는 그냥 갖다 묻으면 썩는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플라스틱들이 일반 파슬 베이스드,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런 소재 기술들이 저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은 저희는 바이오 베이스드의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봤을 때 일단 아까 전에 화학합성계, 그러니까 석유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미생물 합성계, 천연 합성계, 천연 고분자 합성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천연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키튼 그러니까 객껍질 뭐 요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만든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그 플라스틱 그 소재 기술들이 결국은 다 배합을 통해서 경제성과 물성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PCL부터 무슨 뭐 PHA, PLA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성, 물성, 친환경성을 봤을 때 PHA가 절대적으로 눈에 띄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일단 파악이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한 연 8%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디그레이더 폴리머가 다행히도 생분해 부분이 한 60%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중의 변화가 사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그래프인데 2021년, 2025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25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PHA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물성,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연 성장률 70%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쪽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뭐 LG화학 그리고 뭐 SK 이런 그 대기업들이 이쪽에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좀 재밌었는데 그 PHA를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를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한국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PHA를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는 3군데가 있습니다. 다니머, 카네카 그리고 아더스. 그 아더스가 이제 제일제당이에요. 그 다니머라는 회사, 그러니까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을 60%를 갖고 있는 회사가 다니머가 사실 2004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단 300억을 투자받아서 지금 저 정도의 규모를 이룰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저 주식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바이오디그레이드 폴리머에서 정말 유효한 기술들은 뭘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은 어떤 곳에 존재할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전 3가지로 봅니다. 원천 소재 기술. 그래서 아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합 기술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쪽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저희 모비우스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이 그 미국 회사인데 리그닌이라고 그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고분자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까? 사실 재활용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90% 이상이 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슈레딩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근본적인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래킹과 그리고 게시피케이션. 크래킹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나누는 방법인데 그 기술 요소들은 저기 표시를 해놨고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크래킹 그리고 인라인 리폼을 통한 무슨 뭐 이런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일럿 단계, 랩 단계로 이제 보여지고 이런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환경부가 그동안에 이제 다 물리적으로 이제 재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이제 더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그 정책을 천명을 했고 그게 지금 현재 0.1% 우리나라에서는 0.1%만이 지금 그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그거를 100배로 10년 안에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큰 대기업들이 저쪽에 이 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투자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거는
대량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량 처리하는 그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회사는 저기 폴리폴리라는 이제 뭐 프랑스 회사. 여기 2017년에 설립돼서 고순도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회사고요. 그리고 특수 재활용 기술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약 캡슐, 약 캡슐 보시면은 이제 플라스틱에 이제 거기에 그 알루미늄 판이 이제 덧대어져 있는 형태인데 그 두 개가 접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 쓰레기들은 원천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분리를 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게 이코플라스팀이라는 그 이태리 기업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 웨스트 트리트먼트. 그 바이올로지컬 웨스트 트리트먼트는 사실 대부분 유기 쓰레기, 유기 폐기물에서 사실 그 보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퇴비라던가 이런 쪽에 사실 충분히 많이 이제 성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점점 금속이나 플라스틱류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에만 봤을 때 얼반 마이닝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웨이스트 무슨 뭐 회로판 같은 데서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금이나 아니면 뭐 코발트 이런 그 고가의 이제 금속들을 추출해내는 방법인데 이때까지는 다 화학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학 용매가 이제 뭐 하수로 이제 흘러 들어갔을 때 이제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생화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미 상용화해서 진짜 많은 금을 캐내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끔 이렇게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효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이 분해가 된다더라. 500년 동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효소로 분해가 되고 버섯으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스티로폼을 파먹는 그런 벌레가 발견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은 어쩔 수가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분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도 사실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눈에 띄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뉴질랜드에 있는 민트 같은 회사는 이제 같은 양의 금광의 그 흙과 그리고 이 웨이스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5배가 넘는 금을 추출해낼 수 있는 유기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위에 보이시는 저기 무라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효소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으로 디젤이나 중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동팀으로 정부랑 이제 다우케미컬에 이제 MOU 체결해서 지금 플랜트를 조성하고 있는 상태고 2017년에 설립된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 웨이스트들을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네 번째인데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혐오 시설로 분류가 돼서 사실 우리들이 더 이상 많이 만들기가 어려운 시설로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 에너지 투 웨이스트, 웨이스트 투 에너지도 사실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걸 어떻게 쓰레기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신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랑 가축 폐기물 통해서 거기에서 RNG를 생산한다던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고체화 시켜가지고 그 석탄 수준의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연료를 만든다던가 이런 신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연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완전 연소의 경우에는 유해가스들이 대량으로 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250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춘 회사들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팀에서 약 한 달 넘게 준비했던 그런 리포트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해 드렸고요. 네. 혹시 질문 나중에 받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안지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팀장님의 발표에 집중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패널 분들께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드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들 보이시나요? 저희 보이시면 저희가 사전에 패널 분들에게 공통으로 쓰레기란 블랭크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굉장히 저는 한두 개 정도는 사실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중복되는 게 없기도 하고 또 두 개가 아주 상반되는 뭐 질문 답변도 있고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데요. 저희 그동안에 저희 패널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하나 지금 이 메모를 써주신 분들과 매칭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패널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굉장히 궁금한데요. 쓰레기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왜 쓰레기가 생명이다라고 답변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에코플랜트 OTO 센터를 맡고 있는 김병권 센터장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쓰레기는 생명이라는 이제 이유는 그동안 이제 폐기물이나 이 쓰레기들은 단순히 이제 생산이 되면 소각이나 매립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 뭐 사람이나 생명들도 이제 죽게 되면은 다들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제 매립을 했는 묻히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쓰레기들은 다시 그렇게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반면 이렇게 김병건 센터장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쓰레기란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아주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는 죽음이다. 어느 분이신가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 네. 저 소개와 함께 왜 또 쓰레기는 죽음인가?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플레이 투자팀의 심사역을 맡고 있는 신채호라고 합니다. 네, 그 뭐 사실 죽음이라고 한 거는 뭐 같은 맥락에서 생명이라고 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지금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않으면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주 많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쓰레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신채호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두 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또 이것도 굉장히 저는 독특하게 봤는데 쓰레기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손 네,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접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해 주시면서 왜 쓰레기는 없다라고 해 주셨는지 답변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잘 발표해 주셨듯이 쓰레기를 단순 매립하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하고 투기하는 게 거의 70%인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쓰레기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계속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단순히 매립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비용 문제가 확실히 달라지겠죠. 단순하게 우리 그 유리병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냥 버리는데 뭐 이렇게 10,000원이 든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겠죠. 그렇게 버릴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비용을 저희가 잘 해결하게 되면은 아마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안 되는 세상이 분명히 와야 되고요.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쓰레기는 없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는 경제적 기회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소개와 함께 이제 경제적 기회인 이유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퓨처플레이의 전략기획팀 맡고 있는 안지윤입니다. 좀 저기
다른 분들은 되게 철학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답변 드려가지고 그 일단 쓰레기가 일부러 거기 그 슬라이드는 넣진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가 600조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 북미를 기준으로 하면 한 200조가 좀 넘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그게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개인 레벨에서는 되게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지만 사실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는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그 책임을 굉장히 뭐랄까 책임감 있게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경제적 기회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가지 다 너무 끌리는데 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원이라고 써주신 분 혹시 어느 분이실까요? 네, 소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코플러스의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쓰레기는 자원이다라고 했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쓰레기라고 그러면 이미 생명이 끝난 것,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걔네들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뭐 볼이나 뭐 밀가루들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한번 가공을 했으니까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접시나 숟가락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물류 답변해 주신 분 혹시 네. 저희 소개와 함께 저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큐브랩 대표 권순범입니다. 전 물류라고 했던 거는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생명이든 뭐 자원이든 경제적 기회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그 결국엔 어떻게 배출되고 이걸 치워버리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잘 회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과정을 다 투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원화 만들 수 있을까 그 과정 전체를 다 어떤 서플라이 체인으로 본다면 결국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물류 관점에서 되게 많이 연구가 됐고 그 경제성을 되게 치밀하게 설계를 많이 하면서 발전이 많이 됐는데 쓰레기도 약간 그런 물류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비슷한 어떤 물류 체계의 어떤 발전에 빗대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레기는 물류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큐브랩스의 권순범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마지막이죠. last but list라는 말, 뭐 list but last도 아니고 last but not list죠. 네, 선택이라고 해주셨어요. 김근호 대표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왜 선택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코의 김근호입니다. 사실 쓰레기는 선택에 따라 그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뭐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분리 배출하는 순간부터 그 선택이 시작이 되죠. 이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그냥 소각장으로 보낼 것이냐, 좀 번거롭더라도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 사이클을 태울 것이냐. 개인의 단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지들이 훨씬 더 큰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더 올바른 선택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해서 이 쓰레기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른 루트로 변환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모두 정말 많이 고민해 오신 듯한 멋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제 앞선 안지훈 팀장님의 발표가 잊혀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잊혀지기 전에 보고서와 관련된 토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플레이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쓰레기 처리 관련 미래 유망 기술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스, 그리고 케미컬 리사이클링,
바이올로지컬 웨이스트 트리트먼트, 그리고 웨이스트 투 에너지 이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패널 여러분은 혹시 이 네 가지 폐기물 처리 기술에 익숙하신지요? 그리고 혹시 이 네 가지 기술 외에 사실은 이게 더 혁신적이다라고 생각되는 폐기물 처리 기술이 있으실까요?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신 김근우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로 이제 문구들이 나왔으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토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폐기물의 좀 통합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재활용 기술이나 공정도 좋은 피드스탁 없이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기물의 특성상 단일 성상의 고품질 원재료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배출 시점부터 최종 자원화 시점까지 어떤 토털 매니지먼트가 더욱더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건 센터장님, 혹시 이 네 가지 기술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가지 기술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혹은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술이 있으실까요? 그 폐기물을 이제 순환하기 위한 기술들은 다 중요하죠. 제가 볼 땐 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혁신 기술로 이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케미칼 리사이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리아들을 과연 이제 스타트업들이 접근해서 빨리 혁신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라는 데서는 저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기존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해결해 왔던 접근했던 AI나 로보틱스나 DT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전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폐기물이 생산돼서 그다음에 완전히 리사이클 될 때까지 또는 순환될 때까지 전체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술의 접근법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폐기물이 이제 수거될 때, 그리고 특히 우리 건 대표님이 이제 수거와 또 물류 쪽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굉장히 그쪽이 수거와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이제 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그 폐기물들의 성상에 따른 선별, 그다음에 AI를 통한 또 로보틱스를 통한 또 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혁신 기술의 에리아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수연 대표님. 유수연 대표님은 이 중에서도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에 좀 특화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관련해서 조금 설명도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점에서 혁신 기술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발표 주신 네 가지 분야 모두 다 중요한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소재 단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개발을 하는 것이나 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용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그 재료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기 쉬워야지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야 지금 기존의 플라스틱들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코 플러스에서 개발하는 재료들도 기술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소재들보다는 상용성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개발 R&D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 나사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기술 이런 거 말고 현실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들부터 상용화를 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안지훈 팀장님. 안지훈 팀장님은 스스로 이제 발표도 해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 기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전에 지금 지금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넣어야 돼?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머신 비전이랑 그리고 사실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조만간 도달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애초부터 절감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뭐 AI를 통한 이런 분류 시스템에도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쩌면은 뭐랄까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개 영역 모두 R&D가 굉장히 헤비하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게 아마 그 뭐랄까 호흡이 좀 길게, 더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빠른 뭐랄까 기회를 본다면은 어쩌면 그런 쪽에서도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열 교수님, 저희 환경대학원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4가지 기술 외에도 좀 더 이제 필요하다 싶은 기술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보고서 보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보고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렇게 안 팀장님 이렇게 언급하셨던 4가지 핵심 기술들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술이 어느 게 더 유망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좀 정부 정책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기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R&D를 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관련된 비용들을 저희가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정확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그런 벌금도 부과하고 비용도 부과하지만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싼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배출해서 버리면은 지금의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의 10배로 정부가 부과를 하면은 말씀하셨던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개발하는 데에 대한 훨씬 더 유인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거래가 되지 않는 환경 오염 비용, 그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그 비용을 적절하게 내재화하는 정책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선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혁신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은 그걸로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성 시장이 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부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퓨처 플레이와 같은 이런 투자사들, 임팩트 투자, 벤처 캐피탈 이런 곳에서 이런 유망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업가들 아니면 벤처 스타트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쪽에서 돈을 또 많이 벌게 되면은 이런 4가지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그 폐기물 처리 전 처리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 요소 부분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나와서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혁신적인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2가지입니다.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부 정책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폐기물 관련된 벌금, 비용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민간에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큐브레스의 권순변 대표님 혹시 관련해서 저희 또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선정해 주신 4가지가 되게 유명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사실 뭐가 더 유명하고 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 선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기술들이 임팩트를 가지려면 그 규모가 크게 발생을 하려면은 결국 그게 또 경제성을 갖고 있어야 이게 저절로 그냥 어떤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그다음 시장에서 이게 경제성이 나오면은 저절로 임팩트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 지금 선정해 주신 것들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주제에 맞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시장이 아니라 사실 폐기물 처리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고 거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폐기물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시야가 좁아져서 그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처리단까지 가기 전에 이제 물론 그쪽에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임팩트 관점에서 경제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그 앞단에 그 로지스틱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폐기물 수거와 그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쓰레기 회사들, 폐기물 시장 업계 회사들은 대부분 폐기물 수거 업체거든요. 그 수거 업체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게 다른 경제성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있어야 그 앞단에서부터 빠르게 변화가 되고
그 규모가 커지게 변하면서 그 뒷단도 따라서 그 따라간 그 기술 새로운 기술들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뒷단만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시장에 뭐랄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큰 플레이어들이 그 민간 플레이어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쪽에서 딱히 이걸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단에 이거를 어떤 물성들이 뭐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를 그 수요자한테 어떻게 투명성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그 중간 단계를 지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던 거를 1에서 4로 바로 가면은 뭐 경제성이 생겨버리게 되는 뭐 그런 일종의 지금 이미 성숙한 기술들의 조합, 그게 어떤 IT 기술들도 있고 센서 기술도 있고 네트워크 기술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과 처리 기술이 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미래 임팩트가 정말 저희가 좀 위기가 다가올 그 시기를 좀 준비하기에 양쪽 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퓨처플레이 신채호 팀장님은 혹시 어떤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했던 분류가 있어요. 이거랑 그 저희 그 보고서에 나온 4가지 분류랑은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행태를 바꾸는,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술적이든 뭐 물류든 아니면 어떤 관리든 이런 걸 통해서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그렇게 크게 전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행태는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새로 뭐 아니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 생태계 내 플레이어들의 행태를 바꾸는, 누가 이걸 더 디자인을 잘했고 누가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하게끔 만드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사실 투자 기업들을 바라보고, 아, 이 기업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명확해요. 뭐 지금 뭐 테크플러스도 계시고 한데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은 그럼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용화 가능하고 얼마나 싸게 오염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2가지를 좀 마음에 두고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행태를 바꾸는 게 사실 이 쓰레기 처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들, 모든 기업들, 모든 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유저들, 고객들의 행태를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리어를 넘는 순간 되게 파격적으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사실 행태를 바꾸는 회사에는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정답을 모르고 그런 정답을 찾아내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는 정말 그 무슨 데카콘,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기물 사실 저는 뭐 수거부터 처리까지 지금 처음에는 기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뭐 행태, 정책, 그리고 투자 관련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단계까지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해 계신 기관에서 수행해온 역할, 향후 3년간 미래 계획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요. 제가 한 번씩 리마인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는 저쪽 왼쪽부터 저희 신채호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리마인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단계까지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속해 계신 기관에서 수행해온 역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 계획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 저는 뽑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100년을
100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문제를 고쳐라 하면은 시급한 문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뭐 밸류 체인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찝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방면으로 그 모든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을 다 오픈해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투자를 할 때 되게 좀 투자를 꼭 했으면 하는 기업은 그 기본적인 소재를 바꾸는 쓰레기가 나왔을 때 정말 오염물질을 발생 안 시키는 쓰레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재질을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리사이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행태 변화도 없이 우리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근본적인 솔루션을 찾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그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이걸 해결하는 기업들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지금 열심히 뭐 제가 모르지만 탄생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권수문 대표님. 일단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문제,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 단계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큐브랩스에서 수행해온 역할,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은 또 이큐브랩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마 되게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은 안 중요한 그 전체 밸류 체인에서 안 중요한 게 없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건 맞고 되게 큰 문제가 이미 그냥 눈 감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요. 그걸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뭐 좀 인지하는 수준에 들어왔다고 보고 이미 문제는 벌어진 지 오래됐고 근데 이거를 뭐랄까 저는 저희가 이 산업에 있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지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거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이런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도 과거부터 항상 있었고 이런 기술이나 이런 뭐 NGO에서 활동하시는 깨어있던 분들 항상 있었지만 결국 저는 그게 세상을 바꾸고 임팩트가 있으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맞닿아서 그냥 설명드리면 저는 결국 미국 사람들의 혹은 중국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은 지구를 공유하는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깨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많을 수 있고 재활용도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저희가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려고 최소 잘 되는 안 되든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선진국이라고 다 재활용 잘할 것 같지는 절대 안 그렇고 싱가포르만 봐도 재활용률 제로거든요. 뭐 되게 잘할 것 같잖아. 제로고 미국도 아까 전 세계 쓰레기 수거 시장이 600조인데 북미 시장이 200조인데 미국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거의 보통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없이 한국에서 저희끼리 뭐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는 게 어떤 저희가 살아있는 한 수십 년 사이에 어떤 임팩트가 있으려면 좀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거나 뭐 솔루션을 내놓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냉정하게 저는 이런 대단한 뭐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서 미국을 바라봤던 건 아니고 결국 거기에 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거기 똑같은 1%를 계산해도 한국에서 1%를 계산한 것과 미국의 1% 계산한 게 임팩트가 다르고 결국 거기서 파생되는 금전적 보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아까 선정해 주신 4가지 기술 중에 하나의 선도적인 기업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대단한 박사급 인력들의 조직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성숙한 되게 IT 기술들의 조합으로 되게 그 기술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쓰레기 수거 시장에 이걸 어떻게 가장 쓸모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거에서 파생되는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다 정보화가 잘 돼야 효율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본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화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일 말단, 첫 단과 제일 말단에서 어떻게 얼만큼 몇 톤이 나왔고 이런 건 알지만 중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투명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일단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ERP 같은 거죠. 쓰레기 수거 회사들이 쓰는.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 걸 이제 푸시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3년간 뭘 할 거냐 봤을 때 뜻은 좋지만 그들은 과거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이런 걸 쓰지 않고도 돈을 너무 잘 벌고 그 미국의 쓰레기 수거하는 회사들은 대기업들이고 다 상장사들이고 영업이익률 20% 넘거든요. 뭐 매출 10조 넘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고 그들은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의 플레이하는 거기서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 뭐 아주 미미하고 그들은 저희 인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센서 같은 걸 써서 이걸 어떻게 짧게 설명드리면 센서를 써서 매주 그냥 쓰레기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꽉 찼을 때 한 번씩만 수거해주겠다라고 그 쓰레기 배출자들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고객들을 다 이제 뺏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럼 고객들은 사실은 환경적인 효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게 치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일반 고객들은 아니고 사업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하는데 가정집은 교육하기가 참 어렵고 이민자들이 많은 시장이고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장들은 똑같은 물성의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그게 돈으로 직결된 걸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박스가 계속 많이 나온다거나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은 아까 1, 2, 3, 4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4단계 플레이어를 저희가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꽂아줌으로써 경제적 기회도 만들고 뭐 임팩트가 갑자기 저희가 미국의 재활용률을 30% 올린다 말 안 되지만 1%의 전체 파이프라인 잘 배출해 놓으면 잘 가져갈 애들이 있거든요. 어디나 이건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작게나마 작은 파이프라인이라도 하나의 건강한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열 교수님 혹시 관련해서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단계까지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 제가 다시 리마인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대학원에서 수행해온 역할 그리고 향후 3년간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환경 기후 변화 관련해서 대응하는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미티게이션 완화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어댑테이션 전략으로 크게 두 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쓰레기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미티게이션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퓨처플레이에서 준비하셨던 보고서처럼 이 기술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해결하는 기업이 돈을 수백억 수천억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지 이 미티게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근데 그렇지만 당장 지금 또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있는데 이 어댑테이션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신 팀장님께서 행동 변화, 행태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댑테이션 측면에서 행태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 주는 재미난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안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구내 식당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잔반 처리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이 간단한 실험을 재미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무작위로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구내 식당에다가 이제 이런 문구를 붙여놓는 거죠. 우리 잔반 배출이 심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잔반 배출을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문제점을 환기시켜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놀랍게도 잔반 배출량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걸 좀 봤었고요. 저희 환경대학원에서 우리 학생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재미난 실험 연구는요. 아침 새벽에 배송을 해줘서 크게 성장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와서 그 제품을 선택할 때 이번에 무작위로 이런 정보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재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환기시켜 줬을 때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훨씬 더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과 태도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게이션,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 필요하고,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 더 확산이 되려면은 거기를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고민이 되고요. 또 당장 이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행동경제학, 행태과학의 좀 통찰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지훈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사요. 그 산 걸 또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자본주의가 암인가, 약간 그 뭐지, 예전에 그 뭐였더라, 그 저기 젠틀맨, 킹스맨,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킹스맨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인간이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리서치하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인간이 바이러스인가 보다. 그래서 정말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사실 그 지금 쓰레기 문제를 이제 집중하기 전에는 조금 더 오버롤하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네, 그린하우스 가스도 굉장히 문제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일단 우리가 쓰레기를 안 만들려면 우리의 소비 행태가 원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솔루션들은 지금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쓰레기에 다 때려 넣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원재료로 이제 분류돼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탄생된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친환경적으로 분류하고 태워서 묻어버리자. 그거를 이행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조직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사실 더 브로드하게 리서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깊게 더 들여다보고 하는 거는 아마 좀 더 사이클이 돌아야지 그 차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롤한 약간 그 엔바이러멘털 프로블럼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절대 간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해양 생태계 문제라던가,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꼭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어디언스들을 최대한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재활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세현 대표님 혹시 리마인드 드릴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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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 시급하죠.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테코플러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 많은 시급한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만든 소재들이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시장은 그 식품 포장 쪽하고 화장품 포장, 용기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들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선 식품 포장 쪽은 이제 우선 배달 음식이 이제 워낙에 많이
있고 배달 문화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재를 개발해서 이제 원천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소재 개발 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사실 화장품 용기들이 대부분 거의 95%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대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되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금과 같은 용기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 용기들이 이제 나온 애들을 가지고 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면 다 너무 예쁘거든요. 빨갛고 노랗고 트렌디하고 그래서 화장품 공병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파쇄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예쁜 유리알 같이 보이거든요. 다양한 컬러에. 그래서 그런 그거를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걔를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지금 개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서는 이제 식품 쪽에서의 개발의 가장 핵심은 국물 떡볶이, 짬뽕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식습관 자체가 워낙이 국물 베이스의 문화이기 때문에 배달 용기에서 사실 플라스틱 말고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달 용기를 쓰는 식당 점주의 입장 그리고 배달을 시켜 먹고 나서 버려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전혀 다른 소재를 가지고 국물 떡볶이 배달할 수 있는 그릇을 개발하는 걸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앞으로 3년 이내에 해서 상용화를 해야겠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서요. 네. 네, 다음은 김병관 센터장님 혹시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예, 앞에서 하도 들어서요. 네, 예.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전체 밸류 체인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SK 에코플랜트가 지금 무엇을 지난 몇 년 동안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우주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화성에 아파트를 짓느니 뭐 주거지를 만들느니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구에 남아서 지구를 살리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서부터 저희들은 이제 파고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계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풀 수 있는 전체 그림 하에서 우리 SK가 할 수 있는 에코플랜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일단 이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분들에게 깔아줄 놀이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쓰레기가 또는 뭐 폐기물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최종 처리되는 소각 매립까지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지금 확보하는 즉 환경 인프라 기존 환경 인프라를 확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여기 오신 여러 훌륭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토센터 내에 SK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것을 두고 함께 이제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그분들과 그분들이 실험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3R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처음에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리사이클하거나 리유즈하거나 재생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당근 마켓이 어떠한 회사인가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리유즈를 굉장히 활용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플랫폼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정말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처음에 원료로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됐던 거에서부터 다시 버려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모든 것에 같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클리너 보다 더 그 폐기물들 클리너하고 또 그다음에 보다 싸게 처리하고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간다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의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대표님, 네. 김근호 대표님 혹시 관련해서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6분이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들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폐기물 시장에도 의미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는 결국 폐기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밸류체인상의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폐기물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회사 초기부터 직접 수거 운반 물류를 이제 차량이랑 기사님으로 수행을 해왔고요. 지금 매일 한 80톤 이상의 폐기물을 저희가 데일리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이나 사스를 통해서 취합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중간 업체라든지 최종 처리장에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환경 지표로 변환하고 이런 행위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물 폐기물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장 집중해서 저희 실제 처리 폐기물의 한 90% 정도가 음식물 폐기물인데 이 영역을 점점 확장해서 더 종합적인 폐기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드로 넛박스라는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3년 후에 저희가 갖추고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이제 패널 한 분 한 분께 맞춤형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도 해당 질문에 대해 창의적인 답변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패널의 답변이 끝나고 창의적 답변들을 저희가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에 계신 리코, 테코플러스, 이큐브랩 대표님을 모두 포함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기업의 인프라나 자본이 주어진다면 폐기물 혹은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리코의 김근호 대표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기업 상상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계열사들도 많고 또 다양한 폐기물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대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를 먼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폐기물은 이제 보통 어떤 공정이나 운영단에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 비용의 일부로 이제 많이 고려가 되죠. 폐기물은 코스트 리덕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폐기물 처리 단가를 어떻게든 낮춰서 수주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데 결국 그게 퀄리티 있는 재활용이란 최종 서비스로 연결이 되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같은 입장이라면은 폐기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또 다른 라이프 사이클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는 관점에서 이 전사적인 리소스를 관제하는 체계를 크로스보더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리덕션의 포인트가 아니라 밸류 크리에이션의 포인트로 부가가치를 더 찾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또 결과나 또 어떻게 선행해서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다음은 테코플러스의 유수연 대표님, 혹시 대기업의 자본, 인프라 주어진다면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싶으세요? 네, 되게 뭐라 그래요? 혼자 머릿속에서만 하는 종류의 상상들을 입 밖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서 되게 민망한데요.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이고 이제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어떤 문제 한 가지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해보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아지는데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데 각각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좌절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 역량을 다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을 갖기 위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거고 성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역량으로 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전하고가 그게 이제 회사가 커가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피하지만 만약에 대기업의 인프라와 역량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놀이동산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뭐 시가공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랜트와 그 바로 옆에서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걔를 재료화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얘를 이제 배달 그릇으로 찍어내는 공장까지 이렇게 다 일원화하는 수직 계열의 거대한 꿈을 꿔봤습니다. 네. 네, 솔직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큐브랩스의 권수면 대표님은 혹시 이런 자본과 거대한 인프라가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대기업의 인프라 혹은 자본에 갖는 의미는 그 시간 저희와 뭐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뭐 인수를 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체적인 R&D를 하거나 자체적인 시스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생존을 앞으로 뭐 향후 5년, 향후 10년 뒤에 어떻게 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투자를 받더라도 1년, 2년 런웨이 안에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좀 호흡이 짧은 그 앞으로 5년 뒤에 뭐가 되게 유명할지는 알지만 되게 명확하게 알아도 지금 저희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5년 뒤라면 2, 3년 안에는 시장이 없을 거고 그러면 그래서 그 동시에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이 시장에 있다 보면 보게 되는 분명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 시장이 올 것 같은데 그 기술이 분명히 되게 키가 될 것 같은데 할 만한 거에 투자를 같이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1, 2년 안에 지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도 동시에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완벽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회사는 이 1, 2년 안에 거밖에 이제 투자를 못 하고 시도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좀 호흡이 긴 기술의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 영역의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해보고 싶고 좀 짧게라고 한다면은 저희 회사에 대입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짧게라고 한다면 당장 미국에 있는 좀 조그만 수거회사 하나 사고 M&A를 하고 그 크랙을 최대한 빨리 비집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단순히 산다는 의미보다는 그 뭐 만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되게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 처리장이라든지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이렇게 수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는데 거의 한국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국 전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의 뭐 오스틴 뭐 이런 좀 되게 선도적인이라고 딱 말하면 선도적이라고 할 만한 도시들은 음식물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 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거를 그들이 되게 이게 아까 말했던 채찍 같은 건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면은 결국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들의 솔루션을 벤치마킹 하려고 할 거고 보이니까 그 물론 이제 막 법안이 이제 통과됐고 시장이 이제 막 생길 거라서 성장률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 규모는 작아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레버리지해서 그 시장에 또 오히려 메이저한 그냥 제너럴한 쓰레기 수거 뭐 포지션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고민들이 빠르게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접목할 수 있게 뭐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M&A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든 좀 임팩트를 더 크게 주든 그런 꿈을 꿔봅니다. 네. 네, 세 분 모두 정말 큰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들어보신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패널에 계시는 SK 에코플랜트 김병건 센터장님 포함해서 현재 참석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기미남이 이제 대기업에 주어진다면 대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혹시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셀프 어웨니스죠. 대기업이 예전에는 뭐 A to Z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다 그것이 증명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뭐 언젠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의사결정 뭐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 요소들도 대기업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뭐 우리 SK 에코플랜트만 해도 느끼고 있는 것은 결코 대기업 혼자서 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길은 없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도 계속 저희들이 만나 뵙고 협의 드리고 상의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뭐 민첩성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엣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케이스마다 이 케바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각자가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아레나를 분명히 서로가 민첩하게 정하고 거기서 협업을 해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마음껏 활용을 그 스타트업이 하실 수 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꿈을 같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SK 에코플랜트와 지금 와 계신 세 분 스타트업 대표님이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미래가 이제 그려집니다. 다음은 김부열 교수님, 혹시 저희 민관 협력이나 혹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의 민관 협력 혹은 정책이 가장 효율적으로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제 하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은요. 이 폐기물 쓰레기 문제는 뭐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지요. 여기서 발생되는 환경 비용이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외부 비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이제 아주 질서 없이 그냥 매립되고 그냥 소각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는데요. 근데 저는 정부 정책이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 실패, 특히 이런 쓰레기 환경 문제는 예를 들면 저는 한 100차 방정식쯤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려면은. 근데 정부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기껏해 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정도 풀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 100차 방정식이 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 실패보다 더 큰 정부 실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조금 더 단순하게 주제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나는 2차 방정식까지 풀지 못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뭐 정부가 여태까지 뭐 폐기물 예치금 제도도 있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 이 지금 그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런 예전과 같은 방식의 단순 투기, 단순 매립, 단순 소각의 그런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도 좀 단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정부 정책들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오히려 이런 민간 기업들이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정부는 과거의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시켜서 그 비용을 높이는 방향에 조금 더 단순한,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이런 정부 규제 방향을 좀 더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간에서 결국은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고 돈 벌게 해주고 이런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좀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정부 규제라든지 법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이제 레브뉴 쪽, 돈을 버는 수익 쪽은 결국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와주셨던 대표님들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같은 이런 기업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업가 수준에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초기 투자부터 지원, 시설 자금 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커졌을 때 그런 우리 퓨처 플레이라든지 다양한 뭐 임팩트 투자사,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해주는, 투자시켜서 더 스케일업 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순하게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오늘 유튜브 오늘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퓨처 플레이 이 유튜브 채널이 100만 명이 보는 채널이에요. 뭐 다보스 포럼 같은 영향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셨던 대표님들이 여기 나와서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비금전적인 엄청난 홍보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레퓨테이션 빌딩도 되고.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그 환경 문제, 또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데, 여기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큰 시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저는 조금 더 단순화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정책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시장 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 실패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퓨처플레이의 신채호 팀장님과 안지훈 팀장님, 퓨처플레이를 포함한 많은 컴퍼니 빌더 혹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이 쓰레기와 환경이라는 단어들에서 현재 어떤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지 저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신채호 팀장님. 네. 뭐 저희 전략기획팀에서 만든 보고서에도 많은 연구 현황에 대해서 저희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랩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연락을 해봤고요, 직접.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고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정부 과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실제로 확인한 바 이제 스타트업으로 크겠다, 그리고 이걸 사업화하겠다라는 단계까지 간 곳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저는 지금 현재 현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아주 초기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있고요. 그 랩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그리고 교수님 그 랩실에 있는 학생들과 좀 얘기 중에 있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혹시 사업화를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고 스타트업으로 이걸 키워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봐도 요새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쪽 사업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좋은 이쪽 필드에서 좋은 시드를 가지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창업자들과 많은 무궁무진한 기회를 같이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Q&A가 꽤 활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요. 일단 세 분께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퓨처플레이 안지훈 팀장님. 네, 퓨처플레이가 리포트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폐기물 처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포착하는 퓨처플레이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물어보셨는데요.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성과 이제 비유효성을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접근했던 방법은 일단 세상을 어떻게 쪼개서 볼 것인가예요. 사실 세상을 쪼개서 보는 방법이 네, 산업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효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그 구분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는 이쪽 영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사실
12개 라이프 엘레멘트로 사실 나눴었고 거기에서 유틸리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했을 때 쓰레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이제 포착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방법론은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살살 얼버무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 그 완벽한 뭐랄까 방법론을 저희가 짜잔 하고 보여드리기에는 좀 이른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저희가 그 뭐랄까 공유드릴 이제 그 리서치 주제도 사실 결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자신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건 센터장님께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 SK 에코플랜트와 같은 대기업 플레이어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트업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스타트업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프로치 가능한 방법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퓨처 플레이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에게 연락을. 일단 저희 그 SK 에코플랜트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모 대회가 있습니다. 그 SK 에코 이노베이터스 21이라는 지금 데모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퓨처 플레이든 그 우리 VC 파트너들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또는 뭐 창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런 아이디어나 협업의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하고 언제나 만남의 장은 열려 있고요. 그래서 뭐 직접 오시는 것도 직접 저희들한테 그 락더도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환영하지만 이렇게 그 다양한 우리 그 VC 생태계에 있는 이해 관계자분들과 만나고 또 거기에 또 코칭도 받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한테 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서로의 협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큐브랩의 권순범 대표님께 문의가 3가지나 왔어요. 네, 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국내 폐기물 수거 선별 업체들은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떤 허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것부터, 그리고 혹시 만약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부터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뭐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업이 한국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먼저인지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한국 혹은 중국, 뭐 일본 이 정도 이제 좀 아시아 국가들은 관에서 많이 쥐고 있으세요. 그리고 관도 환경부도 물론 관여를 하시지만 다 지자체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장 논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이 다 그 좀 뭐랄까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야 훨씬 더 리저너블하거나 좀 합리적으로 경제성 있게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거나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은 아까 말씀하신 뭐그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더 좋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저희는 막 이런 걸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관 입장에서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좋고 나쁘다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오히려 좀 그 공공성 관점에서 봤을 때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낮은 레벨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지자체 레벨에서 의사결정하는 작은 쓰레기 수거 업체들,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다 지역 기반의 업체들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카르텔 뭐 레거시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 지역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뀌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걸 적용한다고 해서 그 효용성을 느끼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시장 논리가 통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호주든 뭐 유럽이든 좀 그 결국에는 민영화돼서 한국에서도 전기 하면 한국전력 뭐 수도 뭐 이렇게 다 민영화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 수거, 쓰레기 처리 관점에서 거의 뭐 한 100년 전부터 다 민영화 회사들이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웨스턴 컬처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상장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 이런 관점에서 더 민감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하기가 좋은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리 된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 수거 사업에 페이를 하는 주체가 누가 있냐, 이게 B2G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혹시 네네. 더 덧붙이실 것이 있으신지요? 네. 그 쓰레기 영역은 어느 나라나 그 레지던셜, 커머셜, 인더스트리얼 세 개로 나뉘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비슷해요. 규모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은 이게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레지던셜과 커머셜의 많은 부분까지를 생활 폐기물계라고 해가지고 좀 구분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레지던셜, 커머셜, 인더스트리얼로 보면 결국에는 레지던셜은 이제 세금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그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커머셜과 인더스트리얼, 이제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면은 건설 폐기물, 뭐 산업 폐기물 규모가 가장 크고요, 한국에서는. 중간에 있는 커머셜도 사실은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들, 가게들,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B2G 비즈니스가 아니라 B2B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나 뭐 호주나 지금 이런 비즈니스 할 때는 B2G 도시화 프로젝트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큰 기업이 아니라 B2C에 가까운 B2B라고 말하는 이제 뭐 레스토랑, 주유소, 뭐 이런 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B2B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와의 대화, 저도 한국에서 쭉 나고 자라가지고 다 정부랑 이제 카운터파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B2B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지금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거업체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돈을 잘 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아파트 쓰레기 수거 대란을 생각하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팩트가 무엇인지를 좀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네, 일단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고 대단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미국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R&D 투자나 새로운 방식을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과거의 레거시, 과거에 하던 것들이 관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고 충분히 수익성 있게 보장이 돼서 항상 하던 대로 매년 뭐 한 거의 20% 가까운 수익성을 꾸준히 뽑아내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노력 없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들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그게 일반인 저희 같은 사람들까지 이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하게 되는 거는, 인구 밀도가 워낙 높고 처리장, 소각장 이런 인프라 시설이 그 기피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허가가 많이 막 나면 좋은데 다 기피 시설,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지자체장 선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새로 허가가 잘 안 나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계에서 목줄을, 이게 어디가 가장 이 바틀렉이 생기는 그 구간이 어디냐 봤을 때는 사실 처리장이랑 산업 이쪽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도시 주변에 처리장이 엄청 많고 매립장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립장들이 혹은 처리장들이 쓰레기 수거 업체들한테 영업을 하시거든요. 우리 쪽으로 가져다 오면 우린 톤당 얼마에 더 싸게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조금 근본적으로 저희가 한국 시장에 갖는 어떤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더 피부에 와닿게, 일반인들이 와닿게 이게 쓰레기 문제를 인지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문제를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빨리 선도적인 고민을 해가지고 쓰레기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따로 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소셜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동일한 질문이 리코 대표님께도 왔었어요. 그래서 예, 대표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뭐 이제 쓰레기 수거 사업에 페이를 하는 주체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 더
이제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고, 또 폐기물 자원 수거를 지금 BM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폐기물 자원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와는 어떤 차별화를 두고 BM을 짜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관련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앞서 권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산업의 구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맞고, 저희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700개 가까운 고객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업장 배출자들이고, 그들에게서 저희는 운반비 처리비를 받고 처리장에 그 폐기물을 전달함으로써 또 처리비를 내고, 그 사이에 이제 스프레드를 먹는 이제 그걸 수익으로 저희가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업체들과의 이제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금 더 고객 경험이랑 좀 데이터에 포커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길가를 다니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풍경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항상 여기저기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건물 뒤나 이런 데를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지저분한 용기들이 눈에 너무 쉽게 띄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이나 이런 거를 좀 저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관리나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페인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기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리커링 커스터머라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비슷한 류의 폐기물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배출 양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고요. 기존의 레거시한 방식의 서비스는 뭐 월말에 이제 문자나 뭐 이메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총량 정도를 보고받는 거지, 사실 데일리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어떻게 지출해야 된다라는 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DT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저희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처리 공장한테는 저희가 중간에서 물류의 역할을 하면서 좀 양질의 폐기물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밸류를 좀 전달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존 업체들과의 좀 차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부열 교수님께도 이제 현장 질문이 왔는데요. 현재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지자체와 쓰레기 업체 간에 직접 계약하는 형태도 산업의 질적 발전을 막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의견을 여쭙는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예, 그 있을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좀 부족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기본적인 EPR 그 Extended Producer 이 정책 관련해서는 리사이클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폐기물이 발생시키는 그런 환경 비용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그 정부가 EPR에서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발생시키는 이 환경 비용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 관련돼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미리 저희 사전 질문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전 질문에 현장 질문이랑 굉장히 지금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어서 중복되는 질문들을 빼고 저희가 몇 가지 골라서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중심의 폐기물 처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패널 여러분은 폐기물 처리 문제와 그 미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해서 이미 지금 김부열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건 센터장님께 또 사전 질문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 몇 국가 못 본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쓰레기들이 매립, 소각되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쓰레기 분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폐기물 처리 시장 전망이 어떨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이제
고견을 여쭙는 그런 사전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폐기물 시장의 전망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들 모이신 이유는 이 시장 자체는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코로나가 가져온 재택근무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달 음식의 어떤 시장의 성장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또 요 폐기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폐기물도 솔리드 웨이스트, 뭐 리퀴드 웨이스트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폐기물을 한국말로 버려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버려지는 모든 것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대로 리유즈나 리사이클이 안 된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우고 묻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환경 생태가 또 역시 굉장히 또 새로 리유즈를 하고 리사이클 하는 시장 자체도 프래그멘트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업체가 한 18,0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소형 영세하고요. 또 지방에 어떤 분산화되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았던 거고 또 거기에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의 이 문제들을 다 같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연결의 힘이 결국은 마켓의 성장을 가져올 거고 거기서 또 우리는 그 혁신의 현장을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불편함을 그냥 익숙함으로 지나쳐 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거기에 이제 인재들도 모이고 또 여러 기업들이나 뭐 그런 시장들이 이제 형성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을 벌인 가운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청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와 기회들이 쓰레기에 있었다라는 점에 매우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쓰레기로부터 기회를 찾는 어떤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퓨처플레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기회를 탐지한 후 웹이나 혹은 여타 온오프라인 행사, 모임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번 퓨처맵 웨비나 시리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자리가 될 건데요. 그때도 안지훈 팀장님께서 또 만물 박사시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저희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할 다음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행사가 끝나고 직후에 설문조사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딱 2분만 할애해 주셔서 다음번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